러시아, 중국 대사관도 철수, 마두로 정권 카운트다운 시작,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작전 개시, 멈춰있던 선박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한 척을 정밀 타격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9월 이후 5번째로 지금까지 처리된 적의 숫자는 27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선박이 불법 무력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금지물질 밀수에 사용되는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밝히면서 공습은 공해상에서 이뤄졌고 미군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국제범죄조직과의 전쟁을 격화시키며 카리브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최신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가 배치됐고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8척 이상의 함정이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특수작전 전용 함정인 오션 트레이더도 베네수엘라 동북부 해안에 추가로 배치됐으며 과거 오사마 빈 라덴과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작전에 투입되었던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를 비롯해 미 특수부대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은 과거 F-117 스텔스 공격기처럼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병력을 은밀히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여러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0월 9일 밤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베네수엘라를 떠났으며 중국 대사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모든 외교적 접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제 마두로 정권의 최후가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자신을 축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천만 달러 현상금을 내건 상태입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까지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수도 카라카스와 마이케티아 공항을 잇는 카라카스 라과이라 고속도로에는 대전차 방어벽인 해지옥을 설치해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불법 조직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여해 드론 운용 전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멕시코와 콜롬비아 출신 국제범죄 조직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첨단 광섬유 FPV 드론 조종법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드론은 전파가 아닌 광 케이블을 이용해 조종되기 때문에 전파 교란에 강하며 멕시코의 주요 범죄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 산하 청부 조직 시카리오가 이를 활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2020년에는 몇 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들어 월 40건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불법 세력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마을 전체를 위협하거나 적대 세력의 본부, 차량 행렬 등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미국과 주변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와 멕시코에도 불법 조직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주요 조직들을 단순한 폭력 집단이 아닌 국제 무력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군을 멕시코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베네수엘라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그레나다에 첨단 레이더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으며 레이더가 설치될 경우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소형 선박과 항공기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감시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미 남부사령부가 운영하는 카리브해 협력 안보 거점과 연계하여 불법 유통 및 밀수 단속,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집중 배치하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유통 단속 차원을 넘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과 교란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시도해왔으나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마두로 대통령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의 석유 및 광물 자산 일부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협상 중단을 지시하면서 대화는 결렬되었고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압박, 국제범죄 조직의 첨단 무기화, 그리고 지역 내 긴장 고조가 맞물리며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의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등 관련 국가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나토의 새 일원이 된 스웨덴과 핀란드 대러시아 핵공격 훈련 참가, 북유럽 전투기들이 러시아를 향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에 등장했습니다. 한때 중립국으로 불리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전투기들이 이제는 나토 깃발 아래에서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핵 타격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2025년 10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연례 핵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의 약 2,000명 병력과 다양한 핵 투발 자산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FA-18과 그리펜 전투기를 투입하여 핵공격 작전의 보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나토의 핵 억제 전략을 점검하고 비핵 동맹국들에게도 핵 작전 체계 내에서 역할을 숙달시키는 연례 핵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자전기 등 여러 공군 자산이 참여했으며 일부 훈련은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및 북해 상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가 핵 관련 임무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스텔스 자산의 핵 운용 능력을 시험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 핵탄두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모의 상황 속에서 작전 계획 수립, 투하 절차, 엄호 및 대응 절차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번 훈련에서 핵 타격의 주요 임무를 맡았고 다른 참가국들은 엄호, 통신, 정찰, 전자전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러한 보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훈련의 표적에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훈련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핵 억제력은 동맹 안보의 초석이라며 스테드패스트 눈은 나토가 모든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지난해에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B-52 전략 폭격기 등을 투입해 유사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10월 이 같은 핵 억제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스웨덴, 핀란드의 첫 참가, F-35의 핵 임무 투입,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시뮬레이션 등으로 한층 더 상징적이고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핵 위협이 구체적 시나리오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안보 지형의 급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립을 유지해온 국가들이 이제 핵전쟁 시나리오에서 실전 수준의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유럽 안보 현실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국 함대 초토화시키는 미국 비장의 무기 프리즘 대량 양산 본격화, 미 육군이 40년 역사의 에이테킴스 퇴역을 앞두고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 생산을 대폭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키드 마틴과 초도 물량 400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7 회계연도 말에서 2028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400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미국이 장기간 추구해온 고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의 본격적 실전 배치를 의미합니다. 프리즘은 하이마스와 M270A2, MLRS에서 발사 가능하며 이미 2023년 인도분을 시작으로 소량이 전력화됐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400km 이상의 표적 타격 능력을 절실히 원해왔고 프리즘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핵심 전력으로 여겨집니다.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해 미군은 에이테킴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동일 시설을 프리즘 전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외 수출 물량까지 충족할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프리즘의 해상 표적용 능력 확보가 단기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입니다. 미군은 추적, 유도 장치와 치명성, 사거리 연장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프리즘을 대함 정밀 타격 무기로 진화시키려 합니다. 향후 로키드, RTX, 노스롭 그루먼 팀이 경쟁하는 장거리 기동 사격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된 495km를 훨씬 뛰어넘어 사거리를 2배 이상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중국 함대를 먼 거리에서 위협,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즘은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다영역 전투 개념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기상전에서의 우위를 넘어서 기상 배치 전력이 해상과 공중, 심지어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작전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 A2AD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해군의 함대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경우 자비 없이 미 육군의 힘으로 제압해버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인데요. 프리즘은 바로 이 점에서 지상에서 적 함대를 타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프리즘 개발 초기부터 해상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공식 개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 지상발사 대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범죄의 무기로 프리즘을 규정하게 합니다. 이는 공해 전투 개념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미국 해공군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육군이 독자적으로 해양 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니다. 프리즘의 양산과 개량은 단순한 무기 성능 양상을 넘어 미국 육군이 지상에서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이 미사일은 인도 태평양과 유럽 전장에서 다영역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잠재적 충돌 지역에서 중국 해군 전력에 대한 지상발 원거리 타격 옵션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